안녕하십니까. 연인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연초부터 주식시장이 정말 미쳤네 미쳤어. 날아가네, 그죠? 저도 미쳤다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좋은 유튜브니까 의미로, 그죠? 네, 네. 유튜브니까 충분히 좀 이제 모자이크 없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자이크. 일단 제가 경제 TV에서는 그렇게 강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딱 한 번 좀 강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투자자 중에서 제일 불쌍한 투자자가 삼성전자랑 로봇을 한 번도 매매를 안 해본 분들을 불쌍한 분야로 평가를 했는데 그때 막 채팅창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니까 좀 당당하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은 나는 불쌍한 사람이란 말인가 뭐 이렇게 이런 류의.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증권TV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이 없기를 바라시고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시더라도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뷰를 말씀드릴 거니까 손 팀장이 반도체를 또 사라고 말하려고 나왔구나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반도체 없이 우리가 소외를 좀 당했잖아요. 포모를 네, 작년 가을에. 그래서 요번에 뭐 조정 받을 때도 산 분들이 있을 텐데, 네. 행복하긴 한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죠? 네. 삼성전자가 뭐 8만 전자, 9만 전자 하다가 10만 원, 11만 원, 13만 원. 네, 맞습니다. 그죠? 거의 14만 원 눈에 와서 속도가 너무 빠른 건 아닌가요? 일단은 괴리가 좁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증권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주변에 개인 투자분들이든 뭐 고객분들이 많은데 저는 정말 뭐 이런 소식지나 매매에 정말 스킬이 없어가지고 몰빵을 하고 싶어요. 했을 때 제가 몰빵을 해도 되는 섹터를 감히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굳이 하나 뽑아보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누누이 이제 뭐 박사님께서 몰빵이란 그 표준 용어로는 집중 투자 이렇게 집중 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님과 달리 저 약간 영업 교통이 있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집중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보다는 네. 분산 투자를 많이 지향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분산 투자가 이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지수가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면은 결국 분산 투자 이깁니다. 이제 집중 투자가 결국에는 뭐 수익을 볼 때는 더 많이 보지만 손실 볼 때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저는 분산 투자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전부 다 매수를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투자 교류를 하고 있는 분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세 종목만 고루 갖고 계신 분이 한 분인데 그분이 불과 3개월, 6개월 전에는 저한테 막 울상을 지으면서 어떡하냐, 이거 언제 올라가냐라고 하시더니 SK하이닉스가 양전환되더니 약간 이제 우려가 없어지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수익 전환되니까 이제 살 것 같다. 그러고 오늘 한미반도체가 상승하니까 제 연락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면서 바빠. 나중에 연락해. 네가 뭔데 나한테 연락해.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면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포부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수급 정산을 제가 원래 녹화를 원래 장 마감하고 하는 이유가 네. 수급 정산을 확인해야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 정확한 데이터를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분명히 코스피에는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2주 넘게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 게 맞는데 네.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니까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순매수가 확인이 됐는데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개인이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 7에서 8%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장대 한봉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스윙 관점에 대해서는 저는 롱 포지션을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에 한해서는 일단 이번 주 목요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손 팀장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알겠으니까 한 2주 정도 분할 매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께는 삼성전자도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둘러싼 환경을 보죠. 먼저 좋은 이야기부터 세상만 사는 게 100대 빵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우려점도 있지만 일단 좋은 얘기가 많죠. 반도체 관련해서 좋은 얘기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은 제가 그때 오라클이랑 아마존 이야기를 드리면서 약간 부채를 조달해가면서 어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경계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경계를 한다고 해서 매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매수를 하되 빠르게 나의 대응 전략을 바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근거는 만약에 이런 오라클이나 다른 아마존들이 부채를 써가지고 투자를 진행했을 때 우리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라고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했다고 했을 때는 저는 반도체에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보수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런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뭐 부채 투자했는데 뭐 어때서 우리가 지금은 이런 부채를 이제 감당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얻는 수익을 통해서 우리는 이 AI에 대해서 이제 패권을 얻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물론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휘청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휘청하진 않지만 그들에게 반도체를 갖다 주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매월 수출 이제 결과표가 나오는데 11월에 이어서 12월 같은 경우도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으면서 삼성 SK하이닉스가 주력을 팔고 있는 HBM4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팔고 있는 HBM3라든가 DRAM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잠깐 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었지만 CS가 개최되고 이제 현대에서 혁신 로봇상을 수상하면서 단기적 재료가 소멸되면서 단기 차익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점심시간 이후로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꼬리를 다시 채우면서 몸통이 길게 나오고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꾸준하게 목표가를 상향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저는 일단 요 리포트 봤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만 드릴게요. 네. CS를 앞두고 있지만 반도체주의 신년 랠리가 이어질 거다. 그 다음에 월가에서는 AI 버블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굉장히 단어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AI 버블 가능성을 그때 저번 녹화 때도 한 30에서 50%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이 부채 조달로 인한 역효과가 없다라는 걸 확실할 수 있으면은 전 AI 버블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어떤 부채 조달한 역효과가 6개월 정도 6개월 이내에 터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저는 이 리포트를 쓰신 분 말대로 반도체주에 대한 신년 랠리는 꾸준히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인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240만 주 순매수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뭘 보신 건지, 왜냐면 막판에 산 건지, 뭐 주가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삼성전자가 강했던 거는 물론 이제 최종 집계는 지금 우리가 방송 시간에 이제 안 나왔는데 좀 이따가 이제 종목별로 나올 텐데 네네. 삼성전자도 제가 보기로는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걸로 그래서 항상 다 보입니다. 추정치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요. 우리 제일 많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K증권, 키움증권 HTS를 쓰고 있는데 K라고 해놓고 그럼 키움을 얘기하지 말아야지. K증권, 키움증권 이게 판이 까이잖아요. 네. 키움증권 HTS 상으로는 일단 그렇게 저도 확인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산이 될 거니까 저도 이제 그 코스피 수급은 2조 순매수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네. 전기전자는 순매도로 확인되고 있는데 네. 요게 이제 순매수가 삼성전자이냐에 따라서 이제 드라이빙 여부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과연 어디까지 갈 걸로 지금은 너무 사실 낙관적인 분위기가 많긴 하거든요. 네네. 뭐 계속 올려 뭐 13만 전자, 15만 전자, 16만 전자, 자고 일어나면 네. 18만 전자, 이제 20만 전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 다음 주 되면 이제 또 4만 전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현실적인 혹은 팀장님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옛날에는 그냥 뭐 바이, 뭐 셀, 홀드 이런 단어만 있었는데 막 컨빅션 바이 이런 단어까지 그러니까요.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컨빅션 바이냐고 했을 때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엔비디아처럼 보고 있다고 했을 때 바이고 마이크론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컨빅션 바이가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막 구독자분들께 어떤 댓글을 막 요청하니까 오히려 댓글이 안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께 궁금한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랑 비슷한 기업입니까? 마이크론이랑 비슷한 기업입니까? 이거
궁금하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마이크론과 가깝습니까? 엔비디아랑 가깝습니까? TSMC랑 가깝습니까? 이거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결론을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TSMC랑 비교하고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과 비교를 해야 된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퍼가 45 정도 되고 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퍼가 29 정도. 그다음에 삼성 이제 TSMC 같은 경우도 한 18에서 20 정도. 근데 제가 TSMC랑 삼성전자를 비슷하게 봤을 때 삼성전자 12개월 선행퍼가 12고 TSMC는 20이면은 삼성전자의 상승여력은 아직도 한 40% 넘게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과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 마이크론이 25인데 SK하이닉스가 7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 SK하이닉스는 한 3배 넘게 더 가야 된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180만 원, 삼성전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8만 원 이 정도 부를 수 있죠. 근데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가지고 저도 사실은 우리 구독자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 이상 보유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짧게 수익 내는 거 좋아해가지고 나는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한 1년 넘게 가져갈 거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사셔가지고 목표가를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를 가져가되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뭐 어떤 갑자기 AI 법이 터진다든가 갑자기 뭐 어떤 뭐 공장에 지진 나가지고 공장 가도 멈춘다든가 이렇게 실적이 오류를 줄 수 있는 것들은 나올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월 단위로 대응 전략 바꿔가되 목표가는 삼성전자는 뭐 18만 원, SK하이닉스는 240만 원 너무 무서운데 할 때 240만 원 강하게 한번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내에 나와 있는 하이닉스의 목표가 가운데 최고가를 부른 분이 우리 손 팀장님이 아닐까. 네. 얼마요? 240만 원 불렀습니다. 240만 원입니다. 삼성전자 18만 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네. 합친 금액보다도 더 센 금액으로 네. 그리고 이번에 좀 더 기대가 되는 거는 지난번 작년에 가을에 반도체 랠리 때는 투톤만 갖고 그죠? 네. 소부장이 못 갔잖아요. 맞습니다. 소부장이 뭐 몇 종목 이스페타시스 테크윙 이런 몇 개 종목만 갔었는데 이번에는 좀 2차전인 만큼 그죠? 네. 광범위하게 좀 확산이 되는 모양새이고 그게 바람직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볼 텐데 왜 삼성전자 밸류체인입니까?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은 아닙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삼성전자를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선호한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에서 너는 뭘 살 거냐고 했을 때 저는 늘 SK하이닉스였는데 이제 그거는 밸류에이션 관점이고 저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저평가율을 또 갖고 있는 종목이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안정성보다 성장성에 베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성장성을 갖추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에 관련 있는 밸류체인에 집중하는 모습이고 이 집중을 개인 투자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니,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같이 하게 되도 삼성전자 캐파 클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삼성전자 주목하는 이유가 삼성이 몇 년을 헛발질하면서 헤맸지만 그죠? 네네. 반도체가 이제 D램이 좋아지면 하이닉스보다 삼성 캐파가 크니까 투자도 하게 되면 삼성의 밸류체인이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뭐 투자에 투자에 따른 밸류체인이 없느냐 이점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크기 때문이고 제일 좋은 거는 두 업체 다 들어가는 거는 최고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 소부장 쪽에서는 관전 포인트 또 어떤 기업들 봐야 돼요? 근데 우선은 되게 좀 유명한 종목들이 확실하게 대장 소부장들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대장 소부장이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 좀 토픽으로 신규 상장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4종목을 좀 소개를 드릴 거고 네. 이제 제가 앞에 소개드릴 3종목은 다 아실 거예요. 들어서 다 아실 거고 마지막 종목 좀 유심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원익 IPS인데 원익 IPS는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서 전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증착 장비랑 열처리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이 원익 IPS가 삼성전자 밸류체인 중에서는 저 실적이 굉장히 좀 견조했다라고 네. 평가를 받고 있고요. 사실 넣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았습니다. 뭐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GST, 유니셈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그나마 변동성이 큰 종목은 뭐 테스나 GST, 유니셈인데 이런 종목들은 증착 장비에다가 유리기판, 액침 냉각 이런 수익까지 얻을 수 있으면서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종목은 제가 종목 언급만 드리고 매매를 잘하신 분들께
권해드리고, 난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그래도 좀 실적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 차트적으로 위치가 괜찮고 변동성이 좀 덜한 종목들을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중에서 가장 먼저 좀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가장 근접하게 밸류체인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원익 IPS가 변동성이 가장 컸던 게 원익홀딩스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원익홀딩스가 로봇 관련 종목으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 관계사인 원익 IPS 좀 낙수효과 얻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두 번째로는 유진테크 보려고 합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랑 관련성이 굉장히 좀 높은 종목이고, 이 관련 종목들이 만들고 있는 장비 매출 1위가 이제 원익 IPS고, 그 다음에 3등이 유진테크입니다. 2등이 테스이고요. 그래서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원익 IPS랑 테스랑 마찬가지로 반도체 전공정에 필요한 증착 장비를 만들고 있고, 근데 유진테크는 삼성전자에만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법인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중장기 성장에 대한 시나리오가 기대가 된다, 이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산 테스나인데, 저는 뭐 두산 테스나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요런 우려가 생길까봐 요 부분은 그래서 탑픽으로 못 왔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후공조 패키징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하나 마이크론보다도 월등히 많은 비중을 이제 패키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두산 테스나가 이제 두산그룹이 아니었는데 두산 그룹사로 편입됐고, 그 다음에 SK 실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두산에서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항상 이런 인수효가 나왔을 때 많은 투자분들께서는 인수했을 때 시너지에만 집중을 하시는데, 인수한 자금은 어디서 날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정보가 나중에 공시가 나오겠죠. 뭐 SK 실트론을 인수하기 위해서 두산에서 자금을 쓸 건데, 예전에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유상증자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철회했지만, 어떤 자금 조달에 따라서 그럼 두산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실적을 잘 내고 있고 현금이 많은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두산 테스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세는 좋기 때문에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혹시라도 이 두산에서 SK 실트론을 매수할 때 총알을 어디서 구하려고 할까 할 때 좀 두산 테스나로 불똥이 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탑픽으로는 네. CMTX라는 네, 이게 약간 좀 종목을 생소한 기업이라는 그렇죠. 게 여기죠. 네. 네, 작년 중반쯤에 상장을 해가지고 2분기 이제 2023년까지는 적자였다가 2024년에 흑자 전환, 그 다음에 2025년 상반기까지 흑자였다가 2025년 3분기에 적자가 나왔는데, 그 시점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CMTX가 이런 상장을 위한 비용 처리를 3분기에 한 다음에 4분기에는 실적 전망치가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CMTX가 그냥 신규 상장 종목이고 어떤 반도체 소재를 전공정에 공정이 필요한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구나, 요 정도 아이디어만 있었는데 자세히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미 TSMC랑 마이크론을 통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고, 이제 소재에 대해서 어떤 가성비 좋게 이제 저렴하게 잘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받았었는데, 올해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편입이 됐었고,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캐파가 크기 때문에 SK스가 감당 못하는 그런 물량을 삼성전자의 많은 캐파로 이제 감당하게 됐을 때는 그 낙수 효과를 CMTX가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단 공정에 필요한 실리콘 파츠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종목으로는 원익 QNC 이런 종목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탑픽이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막 3개월, 6개월 보유하시라고 탑픽을 소개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한 2주나 한 달 정도 보유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CMTX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아마 작년 11월쯤에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500뉴스가 보통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차, 뭐 사모펀드나 뭐 전략적 투자자, 뭐 IB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의무 확약을 해가지고 상장에 참여했을 때는 1개월이 지나야, 3개월이 지나야, 6개월이 지나야 이제 예수가 풀려가지고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11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에 보유수가 한번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CMTX의 차트를 보시면은 상장 한 달 차에 보호예수 물량 나오면서 3일 정도 음봉 나왔고요. 그 다음 다시 눌림목 만들면서 우상 기조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호예수 물량은 이제 석 달 뒤인 이제 3월 달에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이 이제 1월 초니까
CMTX를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 보유를 한 다음에 슈팅 나왔을 때 청산하고 만약에 2주나 한 달 정도 보유했을 때 약수익권이나 보합권이 있을 때는 보호해수 물량 나오기 전에 보호해수 물량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청산하면서 안전하게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돼서 오늘 삼성전자 벨트의 탑픽은 CMTX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소한 기업입니다. 그렇죠? CMTX 네, 상장한 기업이고요. 이거 언제 상가랑 2025년 11월. 네,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장하고 이렇게 쭉 관심이 좀 빠졌다 올라오는 게 이제 찐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정리 좀 할게요. 그러면 원익 IPS 기존 종목증 그죠? 네. 그다음에 아까 유진테크. 유명한 종목들 중에서는 네. 원익 IPS랑 유진테크랑 네. 그다음에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 네, 탑픽은 CMTX고 이게 참 저는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신규 상장 종목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매매하시냐라고 했을 때 보통 상장 당일에 그때는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해가지고 3일 안에 이제 매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3일차부터는 차익 실현 많이 나오는데 재공략 타이밍이 보통 상장한 지 한 달 뒤더라고요. 보유해수 물량 1차로 나왔을 때. 근데 CMTX 같은 경우 상장하고 한 달 반 정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1차 보유해수 나왔고 그다음 두 번째 보유해수 물량은 3개월 뒤인 이제 한 3월 달 이제 한 2월 말이죠. 2월 말에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차트상으로는 음봉이지만 거래대금 증가했고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고 추세 전환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1주에서 2주 정도 보였을 때는 좋은 모습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정말 전 내부 정보라서 모르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SKX를 뛰어넘어서 우리 캐파를 통해서 HBM 시장을 석권하겠다.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는 제가 나열드린 종목들이 좋은 수급 보이지 않을까 판단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워낙 뭐 반도체가 그죠 수급을 네. 쓸어 가니까 이럴 땐 다른 주식이 잘 안 되는데 그죠. 네. 그래도 오늘 보면 이제 연초에 반도체만 가는 건 아니고 그죠. 여타 네. 섹터들이 함께 동반이 갑니다. 2차 전지는 최근에 뭐 연말에 계속 계약 해지건이 나와가지고 그죠. 네. LG엔솔, LNF 분위기는 안 좋은데 그죠. 네. 먼저 그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계약 해지가 이렇게 대규모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은. 네. 근데 일단은 뭐 전문가의 덕목이 흥분하지 말라였던 것 같아요. 차분하게. 네, 네. 그래서 저번 녹화 때 조금 2차전지 이야기할 때 조금 신났던 것 같은데 오늘 좀 차분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녹화 때는 정말 좋은 뉴스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불과 3주란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계약 해지라는 게 2주 동안 집중이 됐었는데 저는 사실 조금 위안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가 나오면서 이미 이 뉴스를 보면은 계약 해지가 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 LNF가 계약 해지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계약 해지에 대해서 이 기자분이 굉장히 침착하게 쓰셨는데 별로 이렇게 위안이 안 되더라고요. 이 뉴스를 보면은 LNF가 이제 29일 테슬라에 공급하기로 한 하이니켈 양극재 계약 금액이 3조 8,347억 원에서 973억 원 줄어들었다 공시를 했는데 이 부분들은 이미 물량이 납품됐는데 대금을 받기 전 그래서 어떤 우리가 어떤 치킨집이나 어떤 회사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물건을 주고 매출 채권을 잡고 나중에 대금을 돌려받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게 업별로 뭐 약간 자동차 같은 경우 조금 빨리 주는데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 대금 수령까지 막 6개월, 막 1년 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내가 이제 양극재를 갖다 줬는데 원래 대금을 받을 건데 이게 언제 인도가 된 물량이니까 이제 그 인도된 시점에 이제 재무제표를 녹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시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감사 보고서 같은 경우도 정정이 되고 공급 계약 같은 경우도 정정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계약 해지가 나오면서 이제 공급 이제 계약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3조 8,307억 원에서 970만 원 줄었다고 했을 때는 이미 이게 이제 재무제표에 찍힌 숫자들이 변화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이제 과거 이 재무제표를 보면서 밸류에이션을 해왔었는데 밸류에이션을 새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좀 실망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LNF는 저는 어느 정도 좀 위안이 됐거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정말 막 욱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포드로부터 왜요? 9조 6,030억 원. 그죠. 거의 그다음에 또 있었지. FBPS로는 3조인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1년 매출이 한 25조더라고요. 그러면 9조랑 3조를 더하면은 12조. 그러면은
우리가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두 기업으로 해제된 이제 배터리 매출이 10이 좀 절반이잖아요. 근데 이 기자분이 2027년 기준 매출의 5에서 7%다. 그러면은 지금은 매출이 25조 나왔고 지금 이 포드나 FBPS랑 계약한 게 올해부터 2030년까지 뭐 5년에 걸쳐서 줄 물량이었는데 아직 주지도 않았지만 취소가 됐는데 이 기자분께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27년 매출을 거의 뭐 한 120조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의 27년에 매출이 몇 조가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ESS가 뭐 테슬라라든가 뭐 CATL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그다음에 전기차 판매 비중, 그다음에 테슬라에서 자신들의 차량에 들어간 배터리를 어느 배터리 회사한테 이렇게 나눠주는지 그 비율로 봤을 때 과연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에 25조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27년에 120조라는 매출, 그러니까 2년이 지난 시간 동안 6배의 매출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우선 기자분께서는 어떤 믿는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LNF는 이해를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근데 다행인 부분은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개인 매도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 매수 들어오면서 퍼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퍼가 70대,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도 120대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일단은 악재가 약간 너무 편하게 말하면은 악재가 노출되면서 더 이상 투자분들께서 악재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이 개인 투자분들을 현혹하려는 이런 약간 와닿지 않는 뉴스 이런 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그 계약 취소 나오고 나서 업계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취소니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애널리스트들은 이게 장기 계약이고 아직 반영된 게 아니어서 네. 그렇게까지 충격적이 아니란 말도 있었는데 충격을 뭐 쉽사리 벗어나긴 어렵고 그래도 이제 연초 잔지가 지금 오릅니다. 네. 자, LG 엔솔에 대해서도 목표가를 최근에 좀 낮춘 증권사들이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네. 일단은 진짜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분의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가 어떤 주가는 꿀 먹고 잘한다는 말이 왜 나왔고 지금 로봇이나 이런 관련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왜 움직이냐면 이 기업이 향후에 얼마의 실적을 가져가면서 지금 이 기업이 기록하는 퍼는 얼마지만 향후 2, 3년 뒤에 실적이 나오면서 퍼가 얼마큼 떨어질 거니까 지금 미리 사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 분께서 요거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주가 밀렸잖아요. 주가가 밀렸고 주가에 밀려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충격을 드셨기 때문에 저는 그 충격에 대해서는 요거는 영향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은 증권사에서 목표가 낮추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는 리포트가 이제 목표가를 낮추는 리포트가 나오면 공부에 참고하면 되지 이 리포트를 보고 매수의 발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목표가를 올리거나 바이 리포트가 나오면 이건 사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의견 없음 아니면 매도 아니면 목표가 낮추는 이런 리포트 나왔을 때는 리포트를 확인하고 바로 사기보다는 리포트를 읽어봤을 때 이런 내용 때문에 목표가 낮아졌구나. 그럼 이 목표가 이 리포트를 보고 한 일주일 있다 사자. 이렇게 좀 명확하게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목표가 낮추면서 전기차 매출은 한 13% 감소할 거지만 ESS 사업 비중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미국의 이제 ESS 데이터 센터가 많이 확충이 되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테슬라가 대부분 납품할 건데 테슬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셀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납품할 거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저는 이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이 25조인데 그 중에서 ESS 매출이 한 1조에서 2조, 한 5에서 10% 매출 비중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ESS 시장이 한 400조, 440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440조에서 매출이 나왔을 때 그 중에서 테슬라가 몇 프로 가져가면은 그 낙수 효과를 LG 에너지를 얻는데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ESS 시장의 70%가 CATL이다라고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배터리 안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CATL이 침투를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 테슬라 관련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테슬라라고 해서 LG에너지솔루션과 모든 배터리 계약을 안 하고 CATL이나 파나소닉도 매출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하락 나왔으니까 LG에너지솔루션 매수 준비를 하되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한 1주나 2주 정도 두고 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CATL을 밀어내기보다는 약간 좀 파이를 뺏어 먹으면서 뭐 LFP나 ESS 쪽으로 조금 이렇게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조금 더 강하게 매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뭐 지금 사실 주도주는 아니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를 봤을 때는 약간 관심 없을 때 사주고 또 올라오면 팔아주고 기본적으로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야 되나요? 일단 저는 드라이빙이란 단어를 썼더라고요. 저번 달에.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작년 초부터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매매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차트를 봤을 때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E 그다음 기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단기 고점을 돌파해서 추가 상승 나온 상황에서 돌파했던 고점을 이탈할랑 말랑 시점입니다.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는 한 몇 거래일 정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탈할까 말까 앞둔 상황에서 리튬 가격은 지금 제가 최근에 보니까 100위안이 넘었더라고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투자가 이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가 어떤 관련 섹터들이 강세에 보이는 게 어떤 실적이 잘 나오고 이 전반기업에서 수요가 있으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관련 종목들의 실적 향상이 약간 좀 불투명한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튬에 대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전방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당분간은 지금 3개분기 연속 AMPC 덕분에 흑자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한 기간까지는 AMPC를 주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AMPC를 안 주겠다고 했으니까 정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 AMPC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기술력만으로 실적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판매 동향이 안 좋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증가를 했지만 유럽 전반적으로는 탈탄소 기조도 조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보조금도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을 하고 근데 그 안에서 전고체라든가 유리기판이라든가 일부 장비라든가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좀 선제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들이 이 양극재 정도까지만 내려가지 그 밑으로 잘 못 갔었잖아요, 그죠? 네, 2차 전지 가운데 조금 확장을 해보죠. 네. 근데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다양한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저번 녹화 같은 경우 이제 양극재 말씀드렸었고 전고체는 저번 달에 말씀드렸더라고요. 근데 오늘 강세를 보였던 게 그다음에 제가 저번 달에 PNT를 말씀드렸는데 PNT가 조금 횡보하다가 오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비, 전고체, 유리기판 요 세 개 섹터가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대본을 어제 준비했기 때문에 유리기판을 했는데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전고체 배터리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는 조금 수익 관점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유리기판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리기판 섹터를 준비를 하면서 저번 녹화 때 박사님과 나눴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제가 오늘 유심히 유리기판 쪽에서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을 보니까 이미 반도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를 판매를 하면서 2차 전지 장비를 판매를 하면서 이들이 만들고 있는 장비가 유리기판 제조에 필요하다. 이런 평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 종목을 움직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이 종목은 이 유리기판 제조에 확실하게 참여할 것 같다라고 하는 종목들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그냥 이 종목이 유리기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밸류체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제가 좀 선을 그어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DIT라는 종목을 좀 보려고 하는데 DIT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도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레이저 어닐링 장비라고 해가지고 어닐링 하면 이제 뚫는 건데
HPSP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이고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도 원래는 일반 가스를 통해서 어닐링을 하는 것보다 차세대 기술이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이 고압수소를 넘어서 더 차세대 기술로 하는 게 레이저를 이용한,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레이저 커팅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HBM에 이용이 될 거다. 근데 저는 사실 약간 희망 드리는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오 테크닉스가 HBM 관련 주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관련 예정주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오 테크닉스를 HBM3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악플이 좀 달리더라고요. 뭐 관련 기업에다 납품 하나도 안 하는데 무슨 HBM3 관련주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게 이제 핵심은 아니지만 이 DIT가 레이저 어닐링 관련 장비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반도체랑 2차 전지의 동반으로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했을 때는 이 2차 전지 관련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DIT가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 장비 중에서 실적이 야후한 종목이 저는 PNT랑 CIS밖에 없다라고 판단했었는데 DIT도 추가를 해가지고 첫 번째 종목 실적 괜찮은데 변동성이 이미 나와버려가지고 저는 이제 첫 번째 종목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완전 매매 관련으로 HB 테크놀로지를 보려고 하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고 실적도 좀 들쭉날쭉합니다. 적자가 나오기도 하고 흑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테마주, 관련주 이런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유리판 기판 관련 종목들이 강세 보일 때 HB 테크놀로지가 변동성을 꾸준히 3등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께는 HB 테크놀로지 매매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 녹화 때 이노메트리랑 펜트론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슷한 포지션을 갖춘 종목이 코세스가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코세스를 반도체 관련 섹터로 매매를 했었는데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세스가 반도체랑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어가지고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세스가 장비 수주가 가시화되면서 2025년에 이어서 2026년에도 실적 성장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코세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에서 레이저 가공 기술력이 코세스가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우위에 있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고급 제품, 차세대 제품에 대한 패키지 장비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게 될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역시 유리기판 하면은 대장주인 필옵틱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필옵틱스가 강세를 보인 게 그냥 단순하게 필옵틱스가 어떤 유리기판 관련 낙수 효과도 있는 것 같지만 삼성 SDI가 오늘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완성세라면은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인데 보통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변동성을 크게 보이는데 오늘 삼성 SDI가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완성셀 중에서는 가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어떤 이제 SK하이닉스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캐파를 이제 라인 변경을 하거나 투자 증설 진행을 해가지고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이 낙수효과 얻을 때 삼성 SDI도 그에 따른 낙수효과를 얻을 것이고, 그러면 삼성 SDI에다가 2차지 공정량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필옵틱스가 이제 낙수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어떤 재무는 조금 아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면 안타깝게도 필옵틱스가 만들고 있는 이 장비가 그 업황, 디스플레이라든가 2차전지 전방 기업들에 대한 수주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매출은 감소를 할 거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매출을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가가 안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감히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 못 드리겠지만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 TGV 장비를 통해서 대장주로 평가받으면서 강한 변동성을 보였을 때는 저는 뭐 굳이 뭐 우리 구독자분들께 필옵틱스 사셔가지고 2026년 연말까지 가져갑시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유리기판 관련 낙수 효과 얻었을 때 필옵틱스가 그 안에서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1주에서 2주 정도 보유한다 관점으로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투자 뉴스가 났을 때는 필옵틱스의 변동성을 유심히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점 판단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옵틱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기판이 메인인데 그러면 필옵틱스도 유리기판 말고 혹은 또 뭐 콜라보로 2차 전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TGV 공정이라는 게 반도체랑 뭐 유리기판에만 쓰는 게 아니고 사실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참 쌓는데 실력이 있다. 적층에 실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적층할 땐 당연히 적층할 때 본딩을 해야 되니까 뚫는 기술이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뚫을 때는 충격이 발생하다 보니까
깨집니다. 기판이. 근데 이 피롭틱스가 갖고 있는 TGB 유리 관통 전극 장비는 유리 기판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미세하게 어떤 이제 진동을 줄이면서까지 뚫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이제 낙수 효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이 종목을 드라이빙 못 건 이유는 계속 저는 SKC랑 삼성전기 뉴스를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삼성전기를 통해서 유리기판 관련 투자하겠다고 했었고, SKC 같은 경우도 원래 작년 7, 8월에 양산을 갖추겠다고 했는데 지금 2026년 1월 되면서 6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샘플 나온 것까지는 제가 봤는데 어떤 기업이 SKC의 유리기판 양산된 거를 살까? 요런 뉴스를 제가 확인해가지고 실적 반영 가능성이 높다는 리포트가 나오면 드라이빙을 걸어보자. 유리기판으로. 정말 이제 더 이상 꿈의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아직 그런 뉴스가 없기 때문에 수급만으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거기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리기판 쪽으로 얘기하셨고 필옵틱스인데 그러면 이거는 유리기판 자체로 봐줘야 돼요? 아니면 뭐 이 유사 사업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네. 저는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서 이제 유리기판을 갖고 온 거니까 오늘 제가 예전에 2차 전지 장비, 2차 전지가 너무 암울할 때 로봇인데 이제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공정 장비를 납품을 하는 그런 종목들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네. 2차 전지를 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막 공급해주고 나왔으니까 차라리 온전하게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성장성 유망 섹터의 곁다리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통해서 이 돌파구를 돌파해보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양수 겸장 두 개의 이슈를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원래 MLCC였는데 기판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LG에너텍도 기판이 있고요. 그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는 공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하는 기업들이 꽤 많은 흐름들입니다. 그것에 이제 찐을 가려야 되는 게 이제 목표이죠. 네,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얘기를 그러면 했었고 ESS 쪽에서는 특별히 좀 뭐 변화가 있어요? 기존에 이제 ESS 하게 되면은 LG에너솔루션이랑 LNF 봤는데 그죠? 네. 두 기업이 이제 좀 흔들거려가지고 ESS 모멘텀으로 보면 종목을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되게 좀 민감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ESS의 성장이 될 거다 이런 헤드라인으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ESS가 성장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고 성장폭을 우리 구독자분들의 기대 수익률을 만족시키기에는 아쉽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계시지만 개인 투자분들마다 목표 수익률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가 계시고 보수적인 투자자가 계시는데 나는 만약에 2차 전지를 매수해서 한 달 보유해서 한 5에서 10% 보유하면 만족이다 라고 하신 분들께 저 2차 전지 권해드릴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전략이 일단 내가 살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치 살 건데 500만 원치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 저는 보통 3등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150만 원씩 3주간 분할 매수할 거다. 그런 분들께는 권해드리는데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니 그래도 일주일에 10% 수익은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일주일에요? 일주일에 10%. 한 달이 아니고? 네, 이제 내가 종목을 사가지고 일주일 벌써 10% 수익을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는 사실 ESS가 뭐 매년 성장할 거 헤드라인 이렇게 뽑아요. ESS 매년 성장 이런 식으로 뽑는데 그 안에 눌러보면 퍼센트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ESS가 매출 비중 5%, 그 다음에 ESS 매년 성장률은 뭐 15%. 그러면 15% 되게 커 보이는데 5%에서 15% 성장하면 6.5%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5%에서 6.5%로 매출 비중이 커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매출이 1.5% 커지면은 나의 기대 수익률 1.5%거든요. 근데 그런 공격적인 분들께는 ESS를 권해드리기 어렵고 ESS 대장하면은 뭐 LG에너지솔루션이랑 LNF 있지만 이제 잘하신 분들은 LS 머티리얼즈나 서진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서진 시스템이 실적이 많이 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진 시스템이 정말 폭발적으로 나올 때는 ESS 성장하니까 그 관련 종목이 서진 시스템인데 서진 시스템 분기 실적 보니까 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ESS가 성장할 건데 성장폭이 내가 공격적으로 본 것과는 다르구나. 그다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정말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ESS가 들어왔을 때 LG에너지솔루션 휩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CATL이 70% 이상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ESS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이들이 CATL이 파일을 뺏어 먹으면서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이 낙수효과를 얻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야지 드라이빙 걸 수 있을 것 같다. 바이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바이오 같아. 막 7% 8% 막 한미 반도체 막 10%씩 그죠? 소부장 10몇 %씩 오르니까 바이오가 이제 반도체한테 밀렸나 봐요. 그죠? 생각보다는 그렇게 바이오가 뜨겁지는 않아요. 근데 모멘텀은 또 1월에 또 많이 있고요. 그죠? 네, 일단 뭐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뭐 바이오도 안 올라왔다고 부정하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올라오긴 근데 이제 올라왔죠. 네. 퍼센트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랑 SK스보다 많이 올라온 제약바이오가 많아가지고 ADC들은 특히 그들보다 많이 올라왔고, 근데 어떤 이런 밸류에이션 측면이고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더 올라갈 수 있냐 없냐는 어떤 투자분들의 뭐 주머니 상황,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가져온 실적 이런 게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약바이오를 준비를 하면서 네. 실적 외에는 좋은 뉴스는 딱히 없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근데 보통은 실적보다는 뭐 모멘텀, 네, 그죠? 실적보다는 뭐 기준금리 인하나 네, 뭐 학회나 그렇죠. 이런 네. 걸로 많이 움직이는데 확실하게 실적을 갖춘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종종 말씀드리는 게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좀 알만한 우리가 좀 좋아하는 탑 이제 15 종목들은 이렇게 딱 종목명을 가리면 이게 제약바이오 기업인지 반도체 기업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뭐 영업이익률 차트만 보면 이제 아니, 차트나 이제 재무제표 이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쪽 그만큼 실적을 갖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좀 투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2026년 최고의 섹터는 어디가 될까?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로봇, 그 다음에 수익 관점으로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단기적으로는 로봇, 그 다음에 수익 관점으로는 수익은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네, 그 다음에 중장기로는 이제 반도체, 그 다음 더 중장기 뭐 전력이나 조선방사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도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통과된 지가 거의 한 2주가 넘었기 때문에 이건 재료가 노출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또 저는 2차 전지처럼 또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내용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FMC 회의록이 공개되는데 사실 FMC 회의록은 시장에 영향력이 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FMC에서 이 의원들이 기준금리 결정을 하고 이 기준금리 결정은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걸 어차피 적은 문서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건 실시간 속보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이제 실시간 듣지 못한 내용 중에서 놓친 게 있을까라고 했는데 역시 없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는 FMC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됐다는 것만 보고 이게 환호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근소하게 인하가 된 거다. 그 다음에 이들이 좀 팽팽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뭐 원래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랑 뭐 일본도 뭐 기준금리 차이가 크게 나고, 그 다음에 미국이랑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은행에 예적금 넣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예금 금리가 0.5에서 1인 적이 많았고 1.5인 적이 많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뭐 3.75가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0.25씩만 해도 기준금리를 뭐 5번 6번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2025년에 기준금리 인하를 많이 안 했으니까 2026년에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FOMC 회의록을 보니까 뻔한 이야기지만 어떤 경제지표 나오는 이야기나 어떤 이제 정부의 어떤 업무 정지로 인해서 지표를 발표 못했지만 그래도 늦은 만큼 신중하게 지표 보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 요런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면은 제약바이오한테 안 좋겠는데? 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쉬다가 오늘 또 강한 모습. 그래서 오늘 시장 보신 분 아시겠지만 로봇 관련 종목들이 밀린 다음에 이제 믿고 달면서 반등 나왔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들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다가 단기 차익이 일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가 일어나는 종목을 봤는데 실적이 있는 종목이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얘기입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존하는 베팅보다는 실적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주군을 좀 점검을 해보죠. 뭐 최근에 연말 지난해 하반기에는 대형주 가운데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분할하면서 제일 삼바 계열이 관심이 많았고, 올 초에는 어쨌든 간에 그동안 정말 관심 없었던 셀트리온이 강하잖아요. 예.
오늘은 셀트리온이 우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셀트리온 왜 이렇게 안 가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삼성 바이오스랑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작년 연말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 보니까 신년사가 많이 부각을 받더라고요. 보통 옛날에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포스코홀딩스 신년사 때 앞으로 엄청 달렸잖아요. 뭐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신년사 이렇게 하냐. 근데 삼성 바이오스, 삼성 에피스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 보여준 상태에서 신년사를 하니까 그런 기대감을 실제로 이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찰나에 셀트리온이 이제 일랄일로부터 이제 공장 인수를 완료했는데 분명히 이 셀트리온이 공장 인수한다고 했던 걸 12월 중순에 나왔는데 왜 이제 올라가는 건가? 라고 판단했을 때 다른 점이 일랄리의 이제 약을 CMO 한다고 해서 이 매출로 회수를 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확실하게 이게 종목마다 달라서 저도 좀 그런데 보통 어떤 섹터에 대해서 실적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데 요거는 약간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기반한 섹터군이잖아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일랄리의 공장을 인수한다 했을 때 그러면은 분명히 셀트리온에서는 이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자금을 투자했으니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서 안 움직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저는 저번 달에는 공장 인수했으면 분명히 성장성 갖추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안 올라가지? 여기서 궁금증이 끝났다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셀트리온이 올라가는 거 보면 많은 이 셀트리온을 바라보신 주주분들께서 일랄리 공장에 대한 자금 투자에 대한 지출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시설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생산시설 인수에 들어간 투자금 3억 3천만 달러 이상을 수년 만에 CMO 매출만으로 조기 회수한다. 그러면은 이 투자금에서 재무제표가 훼손될 줄 알았는데 그 훼손이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득 들었던 게 엔비디아가 AI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주는 대신에 자신들의 GPU를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랄리 같은 경우도 우리 공장에 대한 인수 대금을 우리한테 지불했지만 우리 신약을 너네가 생산하게 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해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셀트리온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또 이 서정진 회장의 이 서정진 회장은 이게 마이크 파워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신년사가 또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에서 1호가 램시마라고 합니다. 이제 질환 치료제 램시마가 1호 바이오시밀러인데 이를 넘어서 올해만 40여 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제품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알테우제는 저는 참 좋아하는데 안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알테오젠 돈을 내고 줄을 서시오. 이건 뭐 애널리스트의 제목이에요? 리포트 제목이에요? 네, 제목이 이건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매출처가 다변화가 되는 거는 좋다라고 판단했었고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개발했으면 플랫폼을 이렇게 주면은 그냥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 정말 잘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물질 이전 계약을 할 때 그냥 우리 플랫폼을 주는 게 아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 이전을 받고 싶은 사람한테 조건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조건서가 그냥 뚝딱 이렇게 직원이 쓴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6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 조건서를 받은 다음에 이 조건서에 맞게 우리 물질과 그들 물질을 접합을 해가지고 오류가 없는지도 확인해 주고 나서 기술 이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대단한 건데 작년에만 뭐 다이치상가 산도즈 등에서 머크사라든가 당연 이제 SC 제형 병영 기술을 왜 1년에 3군데밖에 기술 이전 못했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과정을 공부하면서 이게 그냥 기술 던져준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런 반면에 그럼 실적 반영 시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했던 것과 보다 조금 이연되는 실적이 반영이 될 수 있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 제 기술적 위치가 박스권 하단부에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저도 알테오젠 매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알테오젠은 박스권 하단부에서 적금 넣듯이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뭐 49만 원이라든가 52만 원이라든가 54만 원 도착하면은 분할 매도하되 혹시라도 기술 이전이 또다시 내년에도 다른 전방 대기업들과 뭐 3개 이상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알테오젠 재무제표 보시면 실적 찍히고 있거든요. 실적 찍히고 있어서 52만 원 돌파했을 때는 그때는 뭐 드라이빙 걸 수 있는 이런 다채로운 전략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그래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알테오젠, 뭐 삼성 얘기는 오늘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수섹터는 역시나 비만 당뇨를 꼽으셨군요. 네. 네, 오늘은 원래는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출연을 하니까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다음 주에 열리니까 한 달 전인 이제 3주 전에 소개를 드렸는데, 그렇죠. 하셨죠. 이제 제가 3주 만에 나오다 보니까 다음 주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저번에 소개를 드렸고, 근데, 그다음 네. CDMO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스, 셀트리온, 뭐 알테오젠, 뭐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 다 아실 거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내가 다루지 않은 오랜만에 다룰 만한 섹터는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비만 당뇨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비만 당뇨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약간 생소한데 매매를 정말 선수급으로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매매 잘 못한다 이러신 분들은 한미약품, 펩트론, 인벤티지랩, D&D 파마트, 일동제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중에서는 일동제약 좀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일동제약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일동제약, 제가 막 일동제약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손 팀장 일동제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동제약을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이번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동제약이 비만당뇨 치료제 연구개발도 하면서 일동제약이 만들고 있는 기존의 제약 상품으로 실적 개선됐으니까 일동제약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 개입자분들께서 사실 알고 있는데 잊혀진 비만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고 있는데 잊혀진 비만당뇨 기업이다. 그래서 뭘까요? 펩트론 아까 얘기하셨고, D&D 파마트 얘기했고,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우선은 근데 이거는 조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두 종목은 조금 매매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왜냐면 약간 이건 저는 약간 의심, 투자 인사이트의 확장으로 가져온 종목이고, 실적까지 담보가 된 종목 뒤에 두 종목이니까 앞에 말씀드린 종목 조금 매매 관점 보시니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HLB 제약을 말씀드릴 건데, 제가 왜 매매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HLB가 어떤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HLB 제약까지 덩달아 움직이는 모습인데, HLB 제약 비만당뇨라고 검색을 해보면 HLB 제약이 비만당뇨 치료제 연구 개발에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2024년 6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보면서 내가 어떤 드라이빙을 걸기 위해서는 뉴스가 2주 이상 끊어지면 안 된다. 수주 공급 계약이라든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뉴스 나와야 되는데, HLB 제약 같은 경우는 비만당뇨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가 조금 오래됐다. 그 다음에 대봉 LS 같은 경우도 비만당뇨 치료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대봉 LS가 파트너사인 이제 인도 제약사의 CDMO를 통해서 2026년 국내 시장 진출을 목표로 비만당뇨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게 2024년 중순이었습니다. 2024년 중순이고 2026년에 국내 시장 진출인데, 대봉 LS가 이 인도 제약사랑 협업하고 있는 신약 물질에 대한 임상 뉴스가 하나도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비임상이라든가 일상 이야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임상 3상까지 통과해가지고 시판 되려면 보통 7, 8년 걸리는데 2024년에 한다고 해놓고 2026년 국내 시장 진출 목표인데 비임상이나 임상 이야기 이런 것도 없었죠. 근데 이 대봉 LS가 2025년 3월에 이 비만당뇨 치료제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상한가를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HLB 제약이랑 대봉 LS는 매매 타점 잡을 줄 아시는 분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셀트리온 제약 말씀드릴게요. 네. 셀트리온 제약도 비만당뇨 치료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2025년 서정진 회장이 신년사 때였습니다.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이 보통 이제 신약 개발 진행을 하고 이제 유통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신약 개발했을 때 이 두 기업이 협업을 해가지고 뭐 언제까지 뭐 당뇨 치료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서정진 회장이 이 언론 플레이 파워를 봤을 때는 조만간 좀 이야기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정적으로 흑자가 나오고 있고, 기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셀트리온 덕분에 셀트리온 제약도 수급 좋으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탑픽으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인데,
블렘텍이 좀 시세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블렘텍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한 게 작년 상반기였고 여기 유통사 아니에요? 유통사입니다. 그렇죠. 네, 네. 비만 이제 위고비 그러니까, 네. 국내에서 위고비를 제일 많이 유통을 하고 예, 있는 예. 유통사인데 실적 이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섹터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를 일관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동차 뭐 우리가 음식료 같은 경우는 보통 대금 수치를 뭐 2주 한 달.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그다음에 조선 방산 같은 경우 6개월. 이런 식으로 경험의 토대로 원칙을 갖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는 정말 좀 들쭉날쭉한 것 같습니다.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2022년에 계약을 했는데 2023년에 마일스톤 수령하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매번 흑자가 아니고 적자인 분기도 있고 흑자인 분기도 있고 그다음 제약바이오는 특히 이런 실적 추적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블루엠텍은 좀 이번에 좀 믿어보려고 하는 게 블루엠텍이 위고비를 국내 유통하기 시작한 게 작년 3월이었습니다. 작년 3월. 그다음에 위고비가 7, 8월에 엄청 잘 팔렸다. 그래서 저는 블루엠텍을 작년 8월쯤 9월쯤에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왜 안 움직일까 했는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계약을 맺은 건 3월이었고 위고비를 받아서 국내에 판매를 한 거는 6월 7월이었는데 대금 지급이 이제 올해 작년 하반기였던 거죠. 6개월 넘게 차이. 예. 그래서 이게 어이가 없죠. 이게 그래서 투자분들이 수능을 해야 되는 거구나. 업종마다 좀 이런 관시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관시. 그래서 이 블루엠텍의 리포트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 MAU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토대로 이 블루엠텍을 통해서 유통한 이용자들이 많았을 때는 이 블루엠텍이 가져갈 매출이 증가를 한다는 건데 유심히 보시면은 저는 분명히 2분기에 위고비가 그렇게 많이 팔렸으면은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했을 때 적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3분기에 흑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3분기 흑자 나올 때 리포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보면서 블루엠텍이 3월 달에 계약한 게 6개월 동안 이연돼 가지고 이번에 흑자 나왔구나. 그다음에 이번에 4분기 컨센서스도 흑자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리포트를 보더라도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국내 요양 기관의 67%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리포트를 보니까 기존의 비만 당뇨 치료제뿐만 아니라 에스테틱 어떤 피부 미용 관련 매출도 복귀가 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 이 오늘 녹화로 오기 전까지 블루엠텍이 4걸 넘게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1, 2주 정도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는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이 아닐까 판단돼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당뇨는 또 최근에 뭐 핫한 게 뭐 경구용 먹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경구용이 일동제약이고 아까 얘기한, 그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 지금 인삼 3상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근소질 방지. 이제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1상 진행하고 있는 게 경구용. 그래서 저는 일단은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보면 임상 1상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한테 테스트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구용에 대해서 나는 기대감으로 매매 좀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매 가능하고 나는 조금 안전한 게 좋다 했을 때는 임상 2상 지나고 나서 접근하는 게 안전하다고 보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경구용 치료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매매를 너무 잘한다 이러신 분은 뭐 샤페론이나 뭐 라파스나 이런 종목. 근데 그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HLB 제약이나 이런 종목들처럼 뉴스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수급은 들어와요. 그래서 샤페론이나 라파스는 나는 매매 정말 잘한다고 하신 분들은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경구용 치료제 중에서는 그나마 변동성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 일동제약 그다음에 저는 무서워서 좀 안전한 게 좋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한미약품 그다음에 D&D 파마텍이나 펩트론이나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오늘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나가지고 이 하방을 좀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면 이들도 다시 매매에 활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 또 우리가 놓으려야 놓을 수 없는 그죠? 예,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바이오 이야기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